네, 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복습 영상입니다. 역사를 가장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누구? 네, 김기현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요. 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라의 삼국통일 전개 과정에 관련된 왕들은 막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요 진덕 여왕 때부터 그리고 요 진덕 여왕 때부터 보시면 되고 오늘 가야와 삼국통일 복습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터치를 하는 거라 되는데, 자, 그래서 진덕 여왕 때부터 보시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진평왕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평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 이 설명을 넣어놨었냐면요, 이 보면 온달이라든지 수나라와 고구려가 조금 사이가 안 좋을 때 신라가 수나라한테 뭘 요청하냐면 군사를 구걸하는 걸사표라는 외교 문서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 사실 고구려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뒤에 이어서 이 선덕여왕 때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 선덕여왕 때 누구의 공격을 받은 백제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서 대야성에 함락당합니다. 대야성 정말로 중요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 당시 선덕여왕이 굉장히 이뻐하던 김춘추, 그리고 그 김춘추의 바로 딸과 사위 김딸 김거타소랑과 그리고 사위 김풍석이 치도있던 대야성을 함락하고 그들을 죽이고 수도를 위협했다 그랬죠. 김춘추는 고구려를 파견했지만 결국 안 됐다. 네. 하지만 그래서 다음 여왕 때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당나라로 가서 뭐가 결성된다? 나당 동맹이 결성됩니다. 자, 그럼 당나라는 왜 신라와 손을 잡게 됐는가? 아시다시피 당나라 고구려 공격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시성 전투에서 말렸잖아. 그래서 야, 우리 혼자 힘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것은 안 되겠다. 신라와 같이 협력을 하자 해서 이때 나당 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바로 진덕 여왕 때 체결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무열왕은 누구냐면 아까 이 나당 동맹을 결성시키는 혁혁한 공이 있던 김춘추입니다. 바로 김춘추가 바로 무열왕이고요. 이 무열왕 때는 백제 멸망이라는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바로 신라를 삼국통일하고 해서 바로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자, 문무왕은 뭐 백간호 승리, 고구려를 공격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문무왕 때 중요한 건 바로 당나라와의 한판 승부를 벌여서 이겨가지고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는 점인데요. 자, 우선 당나라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당나라가 뭘 설치하냐면 웅진도독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자, 도독부라는 것은 당나라가 정복한 지역에다 설치하는 일종의 총독부, 식민 총독부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백제 땅은 신라한테 넘겨주기로 했으면서 이것도 웅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를 멸망했어요. 여기다가 당나라 행정구역을 설치. 이 기분이가 뭔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죠. 또 심지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아직 백강전투랑 백제 부흥과 전쟁 중에 뭘 설치하냐면요, 바로 신라에다가 버젓이 문무왕이 있는데도 신라 지역에서 계림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즉 뭐야? 신라도 당나라 땅이라는 거야. 기분이 무지하게 문무왕 불쾌했어요. 엄연히 문무왕이라는 넘버원 키왕짱이 다스리고 있는 신라인데 거기다가 당나라 행정구역을 설치하다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그래도 당나라 힘없이는 아직 고구려 멸망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계림도독부 설치랑 이 순서들은 파이널 학습지에 정확히 적어놨고요. 이 파이널 학습지에 적어놓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꼭 기억하세요. 자, 백제 멸망시키고 웅진도독부 설치하고요. 백강전투 진행 중 백제 부흥과 싸우고 있는 도중에 계림도독부라는 걸 당나라가 설치해요. 자, 그런데 당나라한테 뭐라 그럴 수 없었던 게 아직 고구려 멸망 이전이기 때문에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려면 당나라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무왕이 참습니다. 근데 문무왕이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니 그걸 뭐라 그래? 취리산 회맹이라고 합니다. 자, 취리산 회맹은 당나라 사령관이요. 자, 부여래. 백제 의자왕의 아들, 의자왕은 당나라로 잡아갔으니까 의자왕의 아들과 그리고 문무왕을 부릅니다.
일개 군사령관이 왕과 왕자를 부른 거야. 그래놓고 뭐야? 야, 너네 화해해. 술 마시고 화해하는 거다. 라고 추리사설명에서 강제 화해를 시킵니다. 이거 얼마나 불쾌한 일이냐면요, 그렇죠? 백제에서는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이 신라와 화해해야 되는 거, 신라 입장에서 자기가 피땀 흘려 얻은 이 땅 신라의 땅이 이제 신라의 땅인데 여기를 강제로 자기가 정복했던 사람과 화해해야 되는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것도 일개 군사령관이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볼 건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잘릴 수도 있어서요. 제가 요거는 영화 범죄도시에서 마동석 형님이 좀 깡패를 이렇게 강제로 화해시킨 장면이 있어요, 원에서. 네, 그게 마치 취리산 패맨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자료를 보여줬었는데 유튜브 링크를 따로 카톡방에 드릴게요.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영상 자체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공개 계정으로는 못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취리산임의 뭐 기억해 주시라? 자, 범죄도시 1의 마동석 형님의 강제 화해 장면을 떠올려 주셔도 되겠다. 취리산임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강제로 화해시킨다고요. 누구를? 신라, 백제를 강제로 화해시킨 게 바로 보다 취리산 패맹이다. 강제 화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글씨가 뭉개지네요. 미안합니다. 알겠죠?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제 화해시키고 나서 또 문망이 참아서 꾹 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지역에 안동보호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멸망까지 완료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문무왕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취리산 회명 이후에 취리산 회명이 어떤 걸 하냐면 안승. 여기는 교과서 47쪽 지도를 보시면요. 건모장과 같이 황해도 재령, 한성이라 불리는 황해도 재령에서 부흥운동하다가 건모잠을 질투해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와해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안승과 신라가 접촉해서 야 승아 아래 남쪽으로 내려와. 그래서 내가 너 고구려 부흥시킬 수 있는 부흥운동군 우리가 지원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교과서 47쪽 지도를 보시면 안승이 내려온 지역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렇죠, 금마저라고 나와있어요. 금마저는요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입니다.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왜 백제의 땅에서 하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백제의 땅에다가 안승을 지원해서 안승이 보덕국이라는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이끌고 보덕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고요. 백제의 땅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하도록 신라가 문무왕이 지원해줍니다. 이유는요, 고구려 부흥군을 활용해서 누구를 물리치고자? 백제 땅에서 당나라를 물리치고자.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하냐면 웅진 같은 경우는 웅진 무덕부를 당나라에 설치했지만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마저는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비의 이름을 소부리주라고 신라식 행정구역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비는 이 백제 땅은 어디 거야? 신라 거야 라는 걸 명백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지원하고 보덕국을 설치해서 부흥운동군을 지원하고 소부리주를 설치함으로써 당나라와 대결할 뜻을 비치게 되고요. 결국 준비가 돼서 어디서?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곳에서 육지는 매소성, 바다는 기벌포에서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격파함으로써 뭐가 완성된다?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최강 군대인 당나라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냐, 신라가? 자, 여러분 역사 A 시간에 작년에 배웠겠지만 당나라는 당시 신라군과 같이 삼국 통일에 관여를 하고 있었지만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요. 티베트 지역에서 토본이라는 국가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수도가 위협받게 생겼는데 여기 한반도 상황에 신경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틈을 활용해서 신라가 당나라군을 격파하고
언제 완성한다? 676년에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인데요. 자, 뒤에 내용은 우리 하나 빼먹은 나라 있죠? 가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 복습 부분이니까 저랑 하나하나씩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야 같은 경우는 6개 가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가야들이 있는데요. 가야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눕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전반기의 이 6개 가야 중에 대장가야, 으뜸가야는 어디였냐면 바로 지역도 기억해주세요. 김해라는 지역의 금관가야가 으뜸가야였고요. 그와 관련된 유적지는 교과서에 김해 대성동 고분과 부산 북촌동 고분군 등이 있습니다. 자, 이 김해라는 땅을 보시면 넓은 평야지이기 때문에 뭐가 발달해? 벼농사가 발달했고요. 이 지역은 원래 삼안 중에 변환의 지역으로서 어떤 광물이 겁나 많이 난다? 그렇습니다. 철이 겁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무슨 무역? 그렇습니다. 중개무역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즉 가야, 금관가야라는 나라는 철을 수출하고 쌀농, 벼농사를 통해서 나라가 발전했다. 그런데 이 금관가야 결정적으로 약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선생님이 적어놓은 포상팔공이나 고구려 미천의 낙랑 대방 수출 이런 게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는데 마지막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고구려의 이 왕의 침입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무슨 왕? 광개토대왕의 침입. 광개토대왕이 왜 금관가야에 왔는데? 그렇죠. 뇌물마리까, 신라의 뇌물마리까니 외와 가야군이 쳐들어와요. 딸랑딸랑 저 도와주세요. 당근을 흔들어.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광개토대왕이 온 김에 금관가야까지 밟아버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으뜸가야의 지위를 누구한테 빼앗겨요? 으뜸가야의 지위를 누구한테 빼앗겨요? 대가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대가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결국에 나중에 신라의 누구한테 완전히 정복당한다? 그렇습니다. 신라의 덕흥왕 때 완전히 금관가야가 정복당하는데요. 중요한 사실, 금관가의 왕족이었던 이분이 이제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돼서 나중에 신라의 삼국통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 바로 김유신 강국입니다. 아시죠? 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의 침입 이후로 힘을 잃어요. 그래서 자, 후기 가야 연맹 때 으뜸 가야의 지위는 누가 된다? 대가야가 차지하게 되고요. 대가야는 고령 지방에 위치해 있는 가야입니다. 자, 근데 가야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대가야 내에서도 야, 신라 쪽의 편을 들 거냐, 백제 편을 들 것이냐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노선을 택하냐면 야, 우리 신라랑 편먹자 해서 동맹을 맺었다가 자, 신라의 주특기가 뭡니까? 뒤통수야, 그치? 뒤통수를 또 때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멸망시켜요? 금관가야를, 회원국이었던 금관가야가 신라의 땅으로 없어져 버려. 자, 이러니까 다른 가야 회원국들이 반발해야 하네요. 반발하겠죠. 그 중에서 어떤 가야가 반발하냐면 대가야의 지위를 노리던 아라가야가 반발합니다. 그래서 야, 우린 중간이야, 중립이야. 하지만 중간일 수가 없습니다. 백제랑 신라가 너무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결국 백제 성왕이 간섭해서 야, 그럼 우리 가야 한번 백제에다 배팅해볼까? 라고 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전투에 참여한다? 그렇습니다. 백제군과 같이 관산성 전투에 참여해서 신라를 밟아주려고 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패배하죠. 성왕이 전사하고 관산성도 완전 박살납니다. 그래서 신라 진흥왕은 차츰차츰 가야 영토를 갉아먹게 되는데요. 자, 맨 먼저 어디? 신라와 접경 지역에 있었던 가야 중에 조그만 가야, 기화가야를 정복하고요. 비석 중요한 아래서 창녕비라는 비석을 세운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관산성조에 실제로 참여했던 누구 밟아줘야 돼? 그렇죠, 대가야를 밟아줘야 되는데 통수의 왕 누구? 신라의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역사는 신라의 역사에 편입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야는 중앙 집권 체제로 발전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올랐다? 그렇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 전 단계인 영맹 왕국 단계에서 가야의 역사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뭐 가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가야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28쪽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가야 끝! 자, 이제 끝이면 뭐냐? 자, 그럼 뒤에 있는 삼국통일 내용도 복습하고요.
문화 파트랑 그다음에 관직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요 정도 쓰실 수 있죠. 요거 모르면 안 돼. 뭐 수달하면 살수대처, 살표지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을지문덕 요런 시를 조롱의 시를 썼다고 하고요. 자, 당나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자, 뭐 축조? 당과의 전쟁 중에 천리장성을 축조했고요. 이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래요.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적어줄게요. 여기 뭐? 자, 당나라의 전쟁 중에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았다고 했고요. 천리장성 감독하던 사람이 쿠데타 일으켰다고. 누구? 성원 연시오. 이름은 개소문입니다. 누구? 개소문.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개소문이고요. 자, 당나라 전쟁에서 중요한 거 안시성주가 어디겠어? 자,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서 당나라를 물리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복습. 자, 보는 건데요. 자,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트는 교과서 4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내용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십자 외교라고 그러고요. 여기 들어갈 나라들의 교과서를 한번 보고 적어봅시다. 자, 여기 고구려고요. 여기 신라. 여기는 백제. 여기는 어디겠어? 그렇죠. 왜죠? 그리고 중국은 여기 당 혹은 수, 북쪽엔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정도로 알아주시고,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한 편이었고 수당, 신라가 한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모양은 십자 외교라고도 부릅니다. 밑에 그럼 복습차 보겠습니다. 자, 백제의 멸망 연도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 몇 년? 660년에 멸망하고요. 자, 고구려는 연계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권이 버틸 줄 알았으나 연계 소문이 죽음 이후에 세 아들 남건, 남생, 남산 이렇게 세 아들이 싸우면서 뿔뿔이 고구려가 찢어지게 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한다고요. 몇 년에? 668년에 멸망한다라는 거고요. 자,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은 교과서 47쪽에 지도와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사람 기억합시다. 백제 부흥운동 누구? 그렇죠. 도침, 복신, 사타상여도 있지만 사타상여보다 더 중요한 인물 흑치, 상진. 이 세 인물이 백제의 핵심 인물들이고요. 자, 이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지역도 중요하다 그랬어. 주, 류성, 그리고 임, 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결국 마지막 전투 백강전투 663년의 백강전투 패배 이후로 백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고구려도 보겠습니다. 고구려도 보시면 안승과 건모잠이 같이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여기다 플러스로 뭐 고연무도 있다고 했었죠. 오골성에 고연무 여기 있죠. 건모잠. 자, 그런데 건모잠과 안승이 건모잠을 쳐서 건모잠을 죽여서 안승이 어디로 내려와? 금마저라는 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국가를 세운다? 안승이 고덕국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고구려 부흥군을 이용해서 당나라를 몰아내려는 신라의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자,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당나라는요, 신라와 동맹을 맺어서 원래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을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백제 땅과 고구려 땅 일부를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신라한테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백제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네 식민부서인 웅진 도덕국, 신라의 엄연히 신라 문무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무슨 도덕국? 신라에는 계림 도덕국, 고구려 멸망은 무슨 도덕국? 안동 도곡을 설치한다. 자, 그래서 웅진 도덕국과 계림 도덕국 설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리산 회맹이 있는 거야. 굴욕적인 화해. 여러분이 범죄도시 영상으로 기억하는 취리산 회맹이 있는 겁니다. 취리산 회맹 기억하시고요.
자, 결국 당나라를 끝장냅니다. 무슨 전투와 무슨 전투? 내소송과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끝장을 내고요. 자, 몇 년에? 이것도 외워두세요. 676년에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자, 의의가 뭐냐면 삼국 통일이 그럼 신라 삼국 통일이 잘못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라 삼국 통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말이 원활하게 통했을까? 뭐 어느 정도는 비슷했겠지만 여러분 너무 지역이 다르니까 사투리도 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이 사실은 조금 달랐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무슨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 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자, 무슨? 한민족 문화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비슷해지고 문화도 비슷해지고, 그죠? 한계점은 뭡니까? 신라 만약에 단독의 힘으로 했다면 굉장히 의미 있었을 거예요. 고려처럼 말이죠. 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 즉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를 당나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치 파트고요. 정치 파트고 잠깐 끊었다가 문화 파트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네, 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장 극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김기현 쌤입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시험 범위와 관련된 여기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또 파이널 특강 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90점 이상 가능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문화 파트인데요. 자, 이 부분은 교과서 22쪽과 23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23쪽에 삼국 통치체제의 특징이라 해서 각 최고 결정 회의 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명칭이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최고 회의 기구 제가 회의라고 했고요. 자, 백제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3쪽에? 그렇죠. 정상 회의라고 했고요. 자, 신라는 네, 거기에 화백회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백회의.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작년에 중간고사 기출문제도 도서관에 가서 꼭 복사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관등제가 뭐냐고 물어보신 학생이 있는데 관료의 등급이요. 그래서 고구려는 10여 관등,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직 등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신라가 조금 특이합니다. 신라가 관등제와 더불어 이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능력치가 뛰어나더라도 이 제도에 의해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라판 카스트 제도. 뭐? 그렇죠. 골품제입니다. 골품제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골품제는 맨 첫 번째 등급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성골이 있고, 뭐 진골이 있고, 그다음에 육두품, 그다음에 뭐 4두품, 5두품, 4두품, 2두품, 1두품이 있는데 6두품 이하는 그냥 거의 비슷해. 근데 진골과 성골, 즉 인도로 따지면 뭐야?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 크기까지 규정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워낙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이 위의 계급이 아니면 커다란 집을 또 지을 수도 없고요. 능력치가 있어도 일정 등급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었다. 자, 신라판 카스트 뭐? 골품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끝이냐?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자, 진짜 마지막으로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자, 요 부분은요. 네, 교과서 31쪽과 그리고 역사부도 74쪽을 잠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무덤이 나오냐면요. 황남대총이라는 무덤이 나오는데요. 황남대총은 마립간들의 무덤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뭐냐면 뇌물 마립간부터 여러 마립간들의 무덤이 같이 뭉쳐져 있는 형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남대총에서 황당하게 나옵니다. 뭐가 출토되냐? 역사부도를 보면 유리그릇 같은 제품들이 출토가 된다고 합니다. 이 유리그릇, 이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리를 안 썼는데 유리그릇이 웬 말이냐?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고대 시대 때도 우리 온다를 봐서 알겠지만 누구와의 교류가 많았다? 외국인과의. 특히 유리그릇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사나움적 페르시아와 교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하는 유물입니다. 진짜 사사나움적 페르시아와 교역을 했냐? 자, 최근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약간 증거 자료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사나움적 페르시아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쿠시나메라는 사사나움족식에 쓰여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사나움족 페르시아의 왕자와 신라의 공주가 결혼했고 사사나움족 페르시아 신라가 사실상 동맹 관계였다라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신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500쪽에 관련해서가 총 700쪽짜리 이야기인데 500쪽이 신라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마 고대 신라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주요 자료, 증거로서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역사학자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어쨌든 신라와 사사나움족 페르시아의 신라 이야기가 쓰였다는 것은 둘이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신라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황남대총이라든지 쿠시나메,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인들이나 아랍인들이나 총칭해서 신라와 동양에서는 그냥 서역인이라고 취급했는데요. 어쨌든 이 서역인과 특히 페르시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건 유리그릇, 황남대충의 유리그릇이라든지 쿠시나메를 통해서 우리가 페르시아와 신라가 굉장히 교역을 많이 했구나, 혹은 이때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증거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럼 파이널 특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 여러분의 역사 만점, 역사 A를 기원하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